안녕하세요, 쭈머입니다. 오늘은 마법, 그 중에서도 어둠의 마법으로 분류되는 마법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어둠의 마법은 일반적으로 저주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조금만 자세하게 파고들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바로 징크스, 헥스, 그리고 커스입니다. 분류하는 기준은 보통 대상에게 얼마나 위협적인가입니다. 가장 위협적인 것은 저주로 굉장히 치명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헥스 그리고 징크스 순입니다. 먼저 징크스는 어둠의 마법의 일종으로 효과가 자극적이지만 생명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마법들을 말하는데 어둠의 마법으로 분류되는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어둠에 물들지 않은 마법들이 징크스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어둠의 마법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징크스에 당한 피해자들은 어둠의 마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치료해야 합니다. 징크스를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시전하려면 시전자는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며 징크스를 방어 마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둠의 마법 방어술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징크스 중 일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징크스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빗자루 징크스입니다. 빗자루 징크스는 주문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징크스는 사람이 타고 있는 빗자루를 이리저리 마구 흔들거나 급발진을 유도해서 대상을 추락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전자는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며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그 즉시 징크스가 사라집니다. 빗자루는 강력한 어둠의 마법이 아니라면 쉽게 마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마법은 꽤나 강력한 어둠의 마법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대상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인지 징크스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타란 타레그라는 대상의 다리를 의지와 상관없이 춤추게 만드는 징크스입니다. 이 주문은 고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으며 어원은 타란텔라라는 이탈리아 민속 춤 그리고 다리를 뜻하는 레그에서 유래했습니다. 대상의 신체를 통제에 벗어나게 하는 마법으로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저주, 임페리우스와 비슷하지만 마법의 효과가 오로지 대상의 다리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마저도 시전자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춤만 추게 만드는 점 등 대상의 목숨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마법이기 때문에 징크스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타란타레그라는 주로 대상을 모욕할 때 사용되는 마법이지만 결투 도중 가끔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 어둠의 마법사인 자카리아 이노센티는 이 마법을 변형시켜 어처구니 없는 대참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노센티는 이 마법을 산에게 걸은 것인데요. 그는 타란타레그라를 거대한 화산에게 걸었는데 이 마법이 걸린 화산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서 춤을 추지는 않았으나 그 부작용으로 산 내부에서 왕성하게 활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부의 활동으로 계속해서 끓어오른 화산은 그러다가 결국 폭발했고 한 도시를 덮쳤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폼페이입니다. 괴짜 같은 행동으로 끔찍한 참사를 일으킨 이노센티는 화산 폭발에 휩쓸렸는지 그 이후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피지 징크스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1995년 헤르미온느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헤르미온느가 직접 이 징크스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양피지 징크스는 처음 덤블도어의 군대를 결성할 때 사용되었는데 헤르미온느는 사람들이 서명할 양피지에 이 징크스를 걸어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에 여드름 같은 종기로 배신자라는 글자가 써지게끔 해놓았습니다. 이 양피지 징크스는 원작 소설에서만 등장하며 영화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원작 소설에서 헤르미온느는 양피지의 마법을 걸어놓은 것을 비밀로 한 뒤 덤블도어의 군대를 결성할 때 그 양피지에 서명하게 했는데 양피지에 서명한 학생들은 양피지에 그런 마법이 걸려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초챙이 진실의 약 베리타세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고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녀의 얼굴이 멀쩡한 걸 보면 자신의 의지로 배신을 해야 마법이 발동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초챙이 아니라 초챙과 함께 덤블도어의 군대에 가입한 친구 메리에타 에지콤이 돌로레스 엄브리지에게 밀고 합니다. 에지콤이 밀고 하자마자 양피지에 걸려있는 징크스가 효과를 발휘했고 양피지 징크스는 에지콤의 얼굴에 배신자라는 글자 모양의 끔찍한 종기를 피어오르게 했습니다.
에지콤과 같이 있었던 엄브리지와 코넬리우스 퍼지는 굉장히 놀랐는데 특히 아주 당황했던 퍼지는 황급히 엄브리지에게 징크스를 제거할 수 있냐고 물었으나 엄브리지가 무능력한 건지 아니면 헤르미온느가 뛰어난 건지 엄브리지는 제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에 피어오른 종기들은 호그와트 양호교사인 폼프리조차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메리에타는 거의 1년 동안 얼굴을 꽁꽁 싸매고 다녔으며 종기가 다 사라진 후에도 아주 두꺼운 화장으로 얼굴을 덮고 다녔는데 그랬음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종기의 흉터가 명확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임페디멘타는 적중당한 상대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법은 겉피부가 딱딱한 마법 생명체에게는 통하지 않지만 아랫배 같은 부드러운 피부를 겨냥한다면 마법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임페디멘타의 효과는 일시적이며 평균적으로 몇 초 내에 효과가 사라집니다. 일반적인 효과는 대상의 속도를 늦추거나 고정시키는 것이지만 목표물을 뒤로 밀거나 던질 수도 있고 공중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임페디멘타는 영화에서 인간말종 제임스가 스네이프를 괴롭힐 때 사용했습니다.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 징크스는 제가 만든 영상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징크스는 볼드모트가 호그와트에 직접 걸은 징크스입니다. 호그와트를 졸업하자마자 톰 리들은 호그와트에 대한 사랑과 어둠의 마법에 대한 열정으로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직에 지원했습니다. 당시 교장이었던 디펫 교장은 톰 리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디펫은 몇 년 후에 그때도 관심이 있다면 다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톰 리들은 볼드모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시 볼드모트는 아직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아 악명을 떨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볼드모트는 여전히 어둠의 마법에 대한 열정이 넘쳐 흘렀고 호그와트에 대한 그리움도 여전했습니다. 그는 20년이나 흘렀으니 이젠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호그와트로 돌아가 교수직에 지원했습니다. 20년이나 지난 호그와트 역시 변화가 있었는데 호그와트의 교장은 디펫에서 알버스 덤블도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마법사 알버스 덤블도어는 볼드모트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둠을 간파했고 볼드모트의 교수직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볼드모트는 물론 흑심을 품고 교수직에 지원한 것이지만 자신의 속내가 간파당했다는 것과 자신이 집으로 생각했던 호그와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아주 큰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호그와트에 어둠의 마법을 걸게 되는데 그 마법이 바로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 징크스입니다. 이 징크스는 한 사람이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직을 1년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법은 시전자가 볼드모트여서 그런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볼드모트가 죽고 나서야 간신히 풀렸다고 합니다. 플리펜도는 대상을 뒤로 밀치는 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마법사 결투에서 사용되지만 무거운 물체를 이동시키는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호그와트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였던 퀴렐이 첫해 학생들에게 가르친 마법으로 수비적이고 실용적인 마법을 주로 가르쳤던 퀴렐이 가르친 걸 보면 플리펜도는 수비적인 용도로 많이 쓰이는 징크스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둠의 마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례적으로 어둠의 마법 방어술 수업이 아닌 주문학 수업에서도 이 징크스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마법부 직원들은 트롤과 같은 거대하고 폭력적인 생명체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낼 때 이 마법을 사용합니다. 작중에서는 도비가 루시우스 말포이를 밀칠 때, 무디가 미스테리 부서 전투에서 죽음을 먹는 자를 날려버릴 때, 그리고 스네이프가 자신에게 덤벼드는 해리포터를 날려보낼 때 이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레비코푸스 마법은 스네이프가 학창시절 만든 마법으로 징크스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마법은 상대의 몸체를 거꾸로 매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비코푸스는 해리포터가 덤블도어의 군대에게 가르친 마법으로 시전자가 집중만 한다면 계속해서 대상을 공중에 띄울 수 있습니다. 이 마법은 미스테리 부서 전투에서는 대상을 공중으로 멀리 날려보내는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레비코푸스가 어딘가에 매달아 놓는다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루나는 대상을 천장에 매달아 놓겠다는 생각으로 이 마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드름 징크스는 이름 그대로 대상의 얼굴에 여드름을 만들어내는 징크스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양피디 징크스가 아마도 이 마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법은 종기 치료 마법약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드름 징크스와 아주 극악의 상성을 가진 마법이 있는데 그 마법은 젤리다리 저주입니다. 젤리다리 저주는 대상의 다리를 젤리처럼 흐물거리게 만드는 마법으로 저주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드름 징크스와 젤리다리 저주를 같이 사용하면 대상의 얼굴에 흉측한 촉수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레라시오 마법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박탈시키게 만드는 마법으로 징크스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마법은 대상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없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레라시오는 밧줄을 소환해 대상을 속박하는 마법인 인카서러스의 카운터 마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법은 붓기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징크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마법에 적중당하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온 것처럼 맞은 부위가 엄청나게 부어오릅니다. 벤투스 마법은 지팡이 끝에서 강력한 바람을 내뿜는 마법으로 징크스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바람으로 무거운 물건이나 사람을 날려보낼 수도 있으며 이 바람으로 특정 대상을 가둬둘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살상력이 거의 없는 벤투스 마법의 파괴력을 강화시켜 전투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마법의 주문은 벤투스 트리아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약한 어둠의 마법 징크스였고 지금부터는 중간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헥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헥스 역시 어둠의 마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징크스보다는 위험하지만 저주만큼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어둠의 마법이 헥스로 분류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한데 코딱지 박쥐 마법이 있습니다. 뭐 이름이 이래? 이 마법은 대상의 코에서 코딱지로 만들어진 박쥐가 튀어나오는 마법인데요.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마법은 마법사들의 교과서인 표준 마법서의 저자 미란다 고스오크가 만들었습니다. 9자매 중 막내로 자란 미란다는 언니들이 종종 자신을 무시하자 화가 나서 이 마법을 발명했는데요. 언니들이 자신을 무시할 때마다 이 마법을 사용해 언니들에게 코딱지 박쥐를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이 마법은 지니 위즐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녀는 엄브리지가 호그와트 교장으로 있던 시절에 이 마법을 드레이코 말포이에게 사용했었습니다. 이 마법은 살상력이 거의 없으니 징크스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법이 징크스가 아닌 헥스로 분류되는 이유는 인간이 아닌 닭 같은 동물에게 사용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마법부는 동물에게 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걸 어겼다간 위증과 모티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덴사우지오 마법은 치아를 의미하는 라틴어 덴스와 자라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아우지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마법은 대상의 치아를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하는 마법으로 드레이코 말포이가 헤르미온느에게 사용한 마법입니다. 헤르미온느의 앞니가 목까지 자라나자 해리포터는 스네이프에게 헤르미온느의 상태를 보여주며 말포이가 한 짓이라고 항의했으나 스네이프는 난 별로 달라진 걸 모르겠는데?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발톱이 자라나는 마법도 헥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마법은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발명한 것으로 그가 호그와트 학창 시절에 만든 마법입니다. 이 마법을 사용하면 대상의 발톱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어둠의 마법, 저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주는 어둠의 마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마법들을 말하며 대상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저주는 가장 사악하고 강력하며 효과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저주를 사용하면 효과를 사용하기 전으로 되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용서할 수 없는 저주는 효과가 너무 강력하며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어둠의 마법으로 여겨집니다. 꼭 마법에 당하지 않아도 저주를 막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유니콘의 피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나 마신 사람은 평생 강력한 저주를 받은 채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유니콘의 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또는 말레딕터스 같이 혈통으로 저주가 이어져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마법이 저주로 분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토닌 돌로호브가 사용한 저주입니다. 이 저주의 정확한 명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치명적이고 위험한 마법입니다. 이 마법은 사람의 내부, 장기 조직을 손상시키는 마법으로 적중당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는 상당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마법사가 사용한다면 대상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헤르미온느가 돌로호브에게 이 저주를 적중당했으나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는 어쩌면 돌로호브가 주문을 외우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지 않고 마법을 사용해서 위력이 약해진 덕분에 헤르미온느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위력이 약해졌음에도 이 마법에 적중당한 헤르미온느는 매일 10개의 치료 물약을 먹으며 요양을 해야 했습니다. 돌로호브는 리무스 루핀을 죽인 당사자인데 어쩌면 루핀은 이 마법에 적중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콤프링고 마법은 대상을 폭발시키는 마법으로 저주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콤프링고 역시 위험도가 아주 높은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주문의 위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서 마법사 결투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 취급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콤프링고를 처음 발명한 마법사는 알베르타 토틸이라는 마법사입니다. 그는 영국 마법사 결투 대회에서 이 마법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1981년에는 피터 패티그루가 이 마법을 사용해서 한 방에 먹을 12명을 대량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엑스펄소 마법 역시 폭발 마법이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대상을 날려버리는 데 사용됩니다. 볼드모트가 자신의 호크룩스를 지키기 위해 곤트의 반지에 걸어놓은 저주 역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볼드모트가 직접 이 저주를 발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저주는 접촉한 모든 사람들에게 발동되며 걸린 사람은 빠른 속도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저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한다면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때문인지 마법약 분야의 조예가 깊었던 스네이프조차도 이 저주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주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방법 외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만약 저주당한 부위를 제거한다면 어쩌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덤블도어는 곤트의 반지를 처음 발견하자마자 반지에 박혀있는 부활의 돌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동안 죽은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덤블도어는 부활의 돌을 보자마자 가족들을 되살려 그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덤블도어는 곤트의 반지가 호크룩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경계 없이 부활의 돌에 손을 뻗었고 그 결과 볼드모트가 곤트의 반지에 심어놓았던 저주가 덤블도어에게 퍼진 것입니다. 피앤드필의 마법은 뱀, 용, 새 같은 불로 만들어진 거대한 짐승을 소환해 살아있는 표적을 추적하여 공격하는 저주입니다. 공격하는 경로에 있는 모든 물체를 태워버리는 마법으로 시전자조차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볼드모트 같은 뛰어나고 강력한 마법사만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피앤드필에로 소환된 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어서 물로는 진화할 수 없고 이 마법으로 소환된 불은 호크룩스를 파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크룩스를 파괴하기 위해 고생을 했던 헤르미온느 역시 이 마법을 알고 있었으나 통제할 자신이 없었고 위험도가 너무나 높은 마법이었기 때문에 감히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페트리피쿠스 토탈루스는 대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몸이 마비되고 딱딱해져서 움직일 수 없으나 보거나 듣는 등 생각하는 능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주로 분류되어 있는 것 치고는 난이도와 위험성이 낮아서 경험이 없거나 어린 마법사들이 결투에서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미니오는 특정 물체를 보호하기 위한 저주로 시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미니오 저주가 걸린 물체에 닿게 되면 그 물체가 비정상적으로 증식됩니다. 이 마법은 쌍둥이 마법사 헬릭사와 시나가 발명한 마법으로 이들은 평생 동안 물체를 복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복제된 물건은 처음에는 진본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본보다 더 빨리 썩거나 변색되는 경향이 있어 결국엔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전자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마법의 효과를 정할 수 있는데 단순히 하나만 복제할지 아니면 무한정으로 증식시키게 할지는 시전자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모스 모드레는 볼드모트와 죽음을 먹는 자들이 사용하는 마법으로 하늘에 해골과 뱀을 상징하는 어둠의 표식을 쏘아 올립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사람을 죽인 뒤 이 마법을 희생자들의 집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저주받은 오팔 목걸이는 복인과 버크스 가게에서 판매된 어둠의 물건으로 이 목걸이와 접촉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저주를 내리는데 이걸로 인해 먹을 19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목걸이를 맨손으로 잡거나 착용한다면 그 즉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며 아주 조금만 접촉해도 빠르게 저주가 퍼집니다. 저주에 당하게 되면 어둠의 마법에 능통한 마법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를 받은 뒤에도 성문고병원에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이의 주특기로 잘 알려져 있는 리덕토 역시 저주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물체를 조각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위력이 강할수록 대상을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분해시킬 수 있는 저주입니다. 섹튬 샘프라는 혼혈 왕자를 대표하는 마법으로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학창시절 만든 저주입니다. 지팡이를 휘두른 모양대로 깊은 자상이 생기며 심한 출혈을 일으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인지 섹튬 샘프라에 당해서 생긴 상처는 일반적인 마법으로 치유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네이프는 이 마법을 치료할 수 있는 마법을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슬러거러스 이럭토는 대상에게 끊임없이 민달팽이를 토해내게 하는 마법입니다. 닭밀파이를 먹으면 치료할 수 있으며 닭밀파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되기도 합니다. 물론 치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민달팽이를 토해내야 합니다. 금기 마법은 특정 단어를 말한 사람의 위치를 밝히는 마법으로 강력한 저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마법은 2차 마법사 전쟁 때 사용되었는데 전쟁 중 볼드모트가 금기로 지정되었습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볼드모트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불사조 기사단을 사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저주를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할 수 없는 저주 3종 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법부는 1717년에 크루시아투스, 임페리우스, 아바다 케다브라를 용서할 수 없는 저주로 지정했으며 사람에게 용서할 수 없는 저주를 사용하면 아즈카반 종신형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먼저 그중 가장 치명적인 저주인 살인저주 아바다 케다브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바다 케다브라는 마법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불길한 주문으로 생물에게 적중하면 상처 없이 즉각적으로 대상을 고통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바다 케다브라를 방어할 수 있는 마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살인 저주를 방어할 수 있다고 알려진 방법으로는 벽이나 가구 등 물리적인 물체로 차단하거나 쌍둥이 지팡이의 효과인 프리오리 인칸타템 그리고 사랑의 힘을 사용하는 희생뿐입니다. 추가로 실력이 아주 뛰어난 마법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투사체가 있는 마법을 사용해 살인 저주의 투사체를 막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마법의 투사체는 아주 빠르고 작기 때문에 이 투사체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막는 방법은 뛰어난 마법사가 아니면 시도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영화 원티드에서 총알을 총알로 막는 장면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크루시아투스 마법의 시전시 주문은 크루시우이며 대상을 고문하는 고문저주입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전해야 본래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아서 고문하기에 아주 적합한 마법입니다. 이 마법에 당한 피해자는 온몸이 불타오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장시간 받게 되면 미쳐버리거나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크루시아투스 저주 역시 방어할 수 있는 마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살인 저주처럼 물리적인 물체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임페리우스 저주의 시전시 주문은 임페리오이며 대상을 시전자의 지배하에 두는 강력한 저주입니다. 다른 용서할 수 없는 저주와는 다르게 대상에게 불쾌한 감정이 아닌 평온하고 황홀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정신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마법이어서 강력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마법사가 시전한다면 살인, 방화, 부패, 횡령, 심지어 자살까지 일반적으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강력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면 임페리우스 저주를 스스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저주 중에서 적중당했음에도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어둠의 마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내적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모였습니다. Everything I needed is in your eyes and in your mind.